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소한 책 이야기 이민아입니다. 오늘은 항상 오를 순 없어도 항상 이길 수는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쇼펜하우어 대화의 기술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꾸준히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를 모두 담은 책인 것 같아요. 인문교양 분야에서 사실 요즘 유명한 철학자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쇼펜하우어에 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된 책들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주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대화의 기술, 이것도 참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읽어드린 책 중에도 대화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죠. 이렇게 요즘 분들도 요즘에 유명한 강연가, 말하기 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대화법, 스피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전에 우리의 역사와 이런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철학자분들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혜를 토대로 지금의 우리가 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책 제목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오를 수는 없어도 항상 이길 수는 있다. 이 책 제목을 보고 저는 멈칫했어요. 그쵸. 누군가와 논쟁을 하거나 뭔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서 꼭 이기는 사람이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사소하게는 집에서 동생하고 싸울 때, 가족끼리 투닥거릴 때, 이럴 때 다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옳지 않아도 논쟁에서, 대화에서 이길 수는 있잖아요. 그죠? 말빨로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이 꼭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 책을 사람들이 찾고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지 조금은 이제 힐링을 찾고 좀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순간에 또 이런 냉소적인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봐야 하는지 한번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책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책날개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렇게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프로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세상을 향한 고독한 저항가이자 문장가이며 철학자, 낙천주의자 헤겔을 위시한 이성 중심의 독일 관념론이 지배하던 시대에 삶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고통의 필요성을 말하고 의지의 철학을 세운 철학자로 유명하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 헤겔의 사상을 인류 고뇌에 대한 조롱이라며 거침없이 비판했고 칸트의 철학적 한계를 극복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고통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포장하지 않은 날것의 삶을 마주한 쇼펜하우어. 인간 본성 역시 관념의 껍질을 버리고 관조했다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바라본 시선에서 출발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경험에서 우러났어요. 고독해야 하고 진지하게 삶을 관조해야 한다는 외침은 독특한 그만의 염세주의 철학을 낳았는데요. 감옥 같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방법은 고독한 삶이었고 세상을 향한 그의 고독한 저항은 곧 철학적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니체의 철학이 탄생했는데요. 그만큼 그의 철학은 독창적이었고 니체를 비롯해서 바그너, 릴케, 프로이트, 헤세 등 열렬한 추종자가 그의 생각을 지지했습니다. 이제 같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모든 토론술의 튼튼한 기반 읽어드리고 이어서 내가 항상 오를 수 있는 38가지 논쟁의 법칙, 그중 몇 가지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토론술의 튼튼한 기반, 논쟁의 본질.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논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 한다. 즉, 실제로 논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다. 상대방이 나에게 하나의 논제를 제시했다고 하자. 혹은 내가 상대방에게 논제를 제시해도 마찬가지다. 논제를 반박하는 데는 두 가지 화법과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우선 두 가지 화법이란 그 논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화법과 논쟁의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화법, 혹은 상대방이 시인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화법을 말한다. 첫 번째 화법은 상대방이 내세우는 명제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 즉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화법은 그의 명제가 앞서 그가 주장했거나 시인한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점, 즉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 화법은 상대적인 입증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두 가지 방식이란 직접적인 반박과 간접적인 반박을 가리킨다. 직접적인 반박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를 공격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반박은 상대방의 주장이 가져올 결과를 공격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직접적인 반박은 상대방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간접적인 반박은 상대방의 주장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접적인 반박의 경우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가 틀렸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세우는 대전제라든지 소전제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는 인정해주되 그러한 근거의 결과로는 상대방의 주장이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의 추론 과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논리적인 귀결 혹은 결론에 이르는 방식을 공격하는 셈이다. 간접적인 반박의 경우 간접 반증과 단순 반증 가운데 하나를 이용한다. 간접 반증. 상대방의 명제를 일단 옳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다음 무엇이든 이미 옳다고 인정된 명제와 관련해서 상대방이 내세운 명제를 전제로 삼아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시도 끝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결론이 사물의 이치와 모순되거나 자신의 다른 주장들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논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든 논쟁의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든 그 결론은 모두 거짓이 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명제 자체도 틀렸음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전제가 옳은 경우엔 거기서 도출된 명제도 반드시 옳지만 잘못된 전제에서는 항상 잘못된 명제만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 반증. 상대방이 주장한 개념에 포함된 여러 내용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직접 입증함으로써 상대방 주장의 보편적인 명제를 반박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개별적 입증을 통해 상대방의 명제는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자체로 상대의 주장이 틀림없이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논쟁의 기본 골격이요, 뼈대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접하는 내용은 논쟁에 관한 골해부학이라고나 할까. 근본적으로 모든 논쟁이 바로 이 뼈대로 귀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서 올바른 근거를 갖고서 논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옳지 못한 근거로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확실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논쟁이란 건 그처럼 길고도 끈질기게 늘어지는 것이다. 누가 시킨다 해도 우리는 옳은 것과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또렷이 구분할 수 없다.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조차 절대로 확실하게 미리 알 수 없으니 어쩌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객관적으로 옳은가
혹은 그른가를 고려하지 않고서 단순히 논쟁의 기술만을 제공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사실의 진위는 논쟁을 벌이는 사람 자신도 확실하게 알 수 없고 논쟁을 통해서 비로소 가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만 덧붙이겠다. 어떤 논쟁에서건 우리는 서로가 합의한 특정한 접점이 있어야 한다. 그런 합의점에 기반을 두고서 양자가 당면한 문제를 판단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제시하는 원칙을 하나하나 모조리 문제 삼는 사람과 도무지 무슨 논쟁을 벌일 수 있겠는가 말이다. 내가 항상 옳을 수 있는 38가지 논쟁의 법칙. 공격하라. 법칙 1. 질문을 퍼부어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라. 논쟁이 다소 엄격하고 딱딱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정확하고 또렷하게 이해시키고자 한다면 주장을 내세우고 입증해야 하는 나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양보하는 것이나 인정하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내 주장이 옳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다. 이처럼 수사 의문을 던지는 것은 고대의 철학자들이 애용하던 방법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식 방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기술을 비롯하여 뒤에 나오는 몇몇 기술은 바로 이 수사 의문 방식과 연관된다. 실제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양보가 무엇인지를 숨기기 위해서는 느닷없이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양보한 것을 바탕으로 한 논증을 재빨리 이어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해가 느린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따라올 수가 없고 내 주장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잘못이나 허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 토론회.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실질적인 증세 아닌가요? 다른 정책에서 부족한 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가격이 인상되면 금연율도 오르고 국민 건강도 좋아집니다. 국민 건강이 좋아진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 가격 인상 이유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입니까? 네, 비싸면 부담돼서 구입도 망설일 것이고. 담뱃값을 올리는 이유가 금연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금연율 대비 증세 효과가 엄청난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가격 인상 외에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서민에 대해서는 역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담배 광고는 왜 규제하지 않죠? 담뱃잎 재배 농민들의 생계에 관한 대안은 있습니까? 법칙 2. 상대가 화를 내도록 유도하라. 상대방이 화를 내도록 도발한다. 인간은 화가 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선점한 유리한 고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화를 돋울 수 있을까? 상대방에 대해 드러내놓고 부당한 평가를 한다든지 말로 괴롭힌다든지 아무튼 그냥 뻔뻔스럽게 대하면 된다. 기본적인 개념도 공부하지 않고 말하니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게다가 단어조차 틀렸어요. 그 정도는 미리 알고 얘기해야죠. 좋은 책이 있으니 한 권 보내드리죠. 법칙 3. 상대가 발끈하면 바로 거기가 약점. 상대방이 어떤 논리를 펼쳐나가다가 느닷없이 성질을 부리거나 화를 내면 나는 바로 그 논거를 물고 늘어져 끈질기게 파고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상대방의 화를 돋우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 생각의 흐름 가운데 약점을 건드렸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칙 4. 유식하게 들리는 허튼 소리를 쏟아내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음으로써 상대방을 아연실색하게 하고 어를 빼놓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보통 인간들은 무슨 말을 듣기만 해도 그 속에 무언가 생각할 것이 있다고 믿죠. 파우스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제1부.
상대방이 은연중에 자신의 약점을 의식하고 있거나 이해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서 마치 잘 알아들은 척 하는데 익숙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유식하게 들리거나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허튼 소리, 즉 상대방이 생각할 시도조차 못할 허튼 소리를 아주 진지한 태도로 떠벌리고 또 그것이 마치 내 견해의 명백한 증거라고 내세움으로써 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최근 몇몇 철학자들이 독일 전역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여 바로 이 기술을 매우 성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엔겔지수 25% 이하의 일부 상류층이 조세 법률주의에도 불구하고 탈세로 부를 축적하는 작금의 현상은 건전한 일반인의 통념에 비춰볼 때 수인 한도를 넘어섰고 결과적으로 사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사회 모습과 정서적으로 큰 간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멋있어. 법칙 5. 내 주장에 유리한 비유를 재빨리 찾아내라. 아직 고유의 명칭이 없어서 그저 비근한 직접적 비유를 통해 묘사해야 하는 보편적인 개념에 관해 논쟁이 벌어진다면 내 주장을 펼치는데 유리한 비유를 재빨리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볼까? 스페인에는 두 개의 정당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다. 노예당과 자유당이 그것인데 이런 이름을 선택한 것은 틀림없이 후자, 즉 자유당이었을 테다. 저항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은 그들 자신이 직접 선택한 것이고 복음주의자라는 이름 역시 복음주의자들 자신이 고른 명칭이다. 그러나 이단이라는 이름은 가톨릭 교도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런 방법은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지칭하는 이름에도 해당한다. 예컨대 나와 논쟁을 벌이는 상대방이 무언가 변화를 제안했다면 나는 그것을 혁신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표현은 앙심이라도 품은 듯 악의적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활동했던 시기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보수적이었음을 고려하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간다. 옮기니. 자, 그럼 상황이 바뀌어 내가 무언가를 제안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첫 번째 경우, 즉 변화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현존하는 질서라고 말하며 두 번째 경우, 즉 혁신에 대해서는 복스보이텔이라고 말해야 한다. 복스보이텔은 독일 프랑켄 지방의 와인을 담는 독특한 형태의 병을 가리키는 이름이지만 동시에 이 합성어를 풀어보면 순양의 불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므로 상대방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의미도 담겨 있다. 옮기니. 아무런 의도를 갖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숭배라든지 공적인 교리 따위의 표현을 사용하려 할 때 그것을 옹호하려는 사람은 깊은 신앙심이라든가 경건함이라 부르지만 그것에 대해 반대의 주장을 펼치려는 사람은 광신 또는 미신이라 부르기 마련이다. 근본적으로 이 기술은 흔히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불리는 순환 논법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즉, 먼저 한 사람이 밝히고자 하는 바를 일단 말로 표현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나면 상대방의 순전히 분석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한 사람이 그의 신변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혹은 보호해주기라고 부르는 것을 상대방은 감금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식이다.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런저런 사물에 붙여주는 명칭을 통해서 처음부터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에 십상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군가를 성직자라고 부르는데 상대방은 그를 목사 나부랭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논쟁의 기술 가운데 이 기술이 가장 흔히 사용된다. 거의 본능적이라고나 할까? 종교적인 열정, 광적인 신앙심, 잠깐의 실수, 여자에 대한 남자의 정중한 관심, 간통, 부적절한 말, 음담패설, 재정적 혼란, 파산, 영향력과 연고를 활용해서 뇌물과 정시를 이용해서 진심에서 우러난 고마움, 넉넉한 대가. 법칙 6. 상대의 논거를 뒤집어 버려라. 상대방의 논거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야말로 아주 멋진 트릭이다.
말하자면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논거를 역으로 이용해 도리어 그를 공격하는 데 써먹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그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나는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다. 아니죠. 아직 어린아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한층 더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나쁜 버릇이 더욱 심해지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법칙 7. 약점을 잡았다 싶으면 끈질기게 몰아붙이라. 나의 질문이나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직접적인 대답도 별다른 정보도 주지 않고 거꾸로 나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간접적으로 마지못해 어물쩍 대답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논쟁 중인 사안과 아무 관계도 없는 말로 슬쩍 비끼면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치자. 이것은 때로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상대방의 미심적인 부분을 제대로 건드렸다는 확실한 신호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침묵이란 얘기다. 따라서 내가 건드린 그 부위는 계속적으로 물어뜯어야 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절대로 달아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막상 상대방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법칙 8. 상대의 주장을 확대 해석하라. 첫째 기술은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시하는 주장의 자연스러운 경계를 넘어서서 그 주장을 끌고 가는 것. 그 주장을 가능한 한 보편적으로 해석하되 넓은 의미로 과장해버리는 것이다. 반면에 나의 주장은 가능한 한 제한된 의미로 펼치고 좁은 범위로 축소한다. 왜냐하면 주장이라는 것이 보편적이면 보편적일수록 그만큼 더 공격하기 쉽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 기술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먼저 논쟁의 이유나 논쟁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밝혀두는 것이 상책이다. 사례 1. 내가 영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연극적인 자질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라고 말하자 상대방은 이에 대해 단순 반증을 이용해 이렇게 반박했다. 그렇지만 영국인들은 음악적인 자질이 없어서인지 오페라 분야에서는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다시 몰아붙였다. 음악을 연극적인 것의 범위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나요? 연극이란 단지 비극과 희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그는 나의 주장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고 확대해 물리치려 한 것이다. 즉, 연극처럼 극장에서 공연하는 오페라에도 연극적인 묘사 방식이 전부 있음을 들어 오페라, 더 나아가 음악까지 포함해 내 주장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나는 이와 반대로 내가 펼치려는 주장을 맨 처음 의도보다도 더 축소함으로써 원하는 논점을 구할 수 있다. 사례 2. 갑이 말한다. 1814년의 평화조약은 심지어 독일에 있는 모든 한자동맹 도시들조차도 다시 독립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을은 단순 반증으로 이렇게 대꾸한다. 하지만 바로 그 조약 때문에 단치이에 사는 나폴레옹 덕분에 얻었던 독립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갑은 어떻게 상대방의 공격에서 벗어날까? 저는 독일에 있는 모든 한자동맹 도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치히는 독일이 아니라 폴란드의 한자동맹 도시였잖아요. 이 논쟁의 기술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변증론 제8권, 제12장, 제11절에서 가르친 바 있다. 사례 3. 폴립은 신경계가 없어서 일절 감각 능력이 없다. 입으로 먹은 먹이를 강장에서 소화하고 소화되지 않은 먹이는 다시 입을 통해 배출하는 강장동물, 옴기니. 장 바티스크 라마르크가 1809년 파리에서 출간한 동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폴립은 몸을 위장하고 빛이 있는 곳을 향해 조금씩 나뭇가지 사이를 움직여 가는 데다 먹이가 있으면 재빨리 낚아채기까지 하는 걸 보면 폴립에게 감각 능력이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서 별도의 감각기관이 없는데도
폴립은 분명히 사물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경계가 폴립의 몸 전체에 녹아들듯 골고루 퍼져 있다고 생각했다. 라마르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사실은 자신의 가설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토론 기술을 동원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간다. 그렇다면 폴립의 모든 신체 부위는 모든 종류의 자극에 대한 감지가 가능해야 하고 운동이나 의지는 물론 심지어 생각하는 힘까지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폴립의 신체 부위 하나하나가 가장 완벽한 동물의 모든 기관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즉 몸의 모든 부위를 사용해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도 볼 수 있으며 들을 수도 있는가 하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폴립의 몸속 미립자 하나하나가 완전한 동물이라는 뜻이니 폴립은 심지어 인간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인간이 몸 전체로 겨우 지닐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폴립의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미립자가 모두 가지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폴립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진화하지 못한 모나드에 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살아있는 식물까지도 같은 식으로 주장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작가 라마르크는 자신이 이용한 토론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연중에 이를 드러내고 있다. 왜 그럴까? 원래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폴립은 몸 전체로 빛을 감지할 수 있으므로 폴립의 몸은 신경 조직과 같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라마르크는 이 말을 확대 해석하여 폴립이 몸 전체를 사용해 생각마저 가능해야 한다는 말을 내뱉고 말았으니까. 법칙 9. 거짓된 전제를 이용하라. 내가 주장한 전제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면 내가 펼치고 있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된 전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즉, 상대방이 내 전제가 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혹은 내 전제로부터 곧 진실이 이끌려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옳은 전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그 자체로는 틀렸지만 상대방과 관련해서 보면 옳은 명제를 내세우고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따라 그가 시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친다. 왜냐하면 거짓은 절대로 옳은 전제로부터 도출될 수 없지만 참은 거짓된 전제로부터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거짓 명제를 들고 나오면 나는 다른 거짓된 명제로서 그러나 상대방은 옳다고 간주하는 명제, 그것을 반박할 수 있다. 내가 상대하는 바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용해야 하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종파의 추종자 혹은 신봉자라고 하자. 그런 경우 나는 이 상대방에 맞서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종파의 교리를 원칙인 것처럼 써먹을 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론 제8권 제9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네, 오늘 쇼펜하우어 대화의 기술 여러 가지 법칙이 있었죠. 내가 항상 옳을 수 있는 38가지 논쟁의 법칙, 그 중에 9가지 법칙을 읽어드렸습니다. 이후로도 쭉 법칙들이 이어져요. 그리고 사례들도 계속해서 추가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해 본 건 요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세상에서 그리고 저마저도 평소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법칙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죠. 부부싸움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지금 많이 떠올렸어요. 이게 사실 어른이 되고 나서 뭐 토론을 하거나 뭔가 논쟁을 하거나 그럴 환경에 많이 처해지기도 하죠. 직업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평범하게 가정주부의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잔잔한 삶을 산다든지 물론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논쟁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조금 적은 그런 환경에서 볼 때 가까이 있는 부부싸움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럴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법칙에 의해서 말을 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약간은 양심에 찔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걸 쇼펜하우어는 대화의 기술로 정리를 또 해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전 철학자, 예전 분이다 보니 사례를 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례로 들고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은 옛날 방식이다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도 옴긴이라고 계속 돼 있는 권기대 작가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다 넣어주고 계셔서 이해가 잘 가는 그런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시대에 맞춘 사례들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법칙 보면서 공감도 많이 하고 조금 더 되새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주장하려는 속성을 타고났다고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고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유일하게. 네, 참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옳지 않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논쟁의 기술, 대화의 기술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매일 힐링되는 책 그리고 위로해주는 말씀 드리다가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나눠봤어요. 좀 색다르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새롭고 재밌는 책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